안녕하십니까. 제보자 X 주식공장 6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 이전에 열린 공감 정 PD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1시간 정도 원고를 준비를 하고 녹화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샅샅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수습 과정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원만히 수습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무슨 오지랖이라고 끼어들고 그러면은 좀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인식이 될까봐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아예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일단 오늘은 주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 그 상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그거를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업돼서 뒤에 이 주식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일단 주식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다루기로 할게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자본 M&A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는 또 다른 범죄들, 본문 책 28페이지인데요. 이 28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 정 PD 사건에서 전체 부분을 빼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뒤에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 28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무자본 M&A 부분 약간 좀 재미없고 그런 부분이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자본 M&A의 구조를 소액주주들이 알고 있어야 좀 피해갈 수 있고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책에서도 제일 앞부분을 했고 영상에서도 역시 제일 앞부분에 달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 대목을 설명을 하자면 28페이지,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무자본 M&A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그 무자본 M&A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 범죄는 여기서 발생이 돼요. 특히 코스닥 같은 한계 기업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무자본 M&A에서는 주가 조작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또 그런데 주가 조작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기교가 첨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서는 또 반드시 수반되는 게 횡령하고 배임입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검찰에서 같이 기소를 하고, 어떤 사건은 주가 조작만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그 사건에 막대한 엄청난 힘을 가진 정관 변호사가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범죄 범위가 좁혀지고 넓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사건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주가 조작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엔 전관의 힘이 개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 사건을 수사를 해보고 또 여러 사건을 보도를 해서 파악하다 보면 반드시 주가 조작은 따라붙는 범죄, 기업 범죄가 횡령하고 배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주가 조작만 기소를 하고 어떤 사건은 주가 조작, 횡령, 배임을 같이 기소를 하는데, 주가 조작만 기소된 사건은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무자본 M&A와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캐치를 할 수 있냐면, 사실 이 방송은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소액주주들보다 그 사람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판단하시면은 보통 M&A가 이루어지면 M&A 계약이 완성됐거나 그 M&A 전후로 그 회사들은 반드시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뭐 자회사를 인수했다든가 자회사를 편입했다든가 아니면 타법인 지분 인수 공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사업권 양수도 공시가 나온다든가 또 때로는 부동산 뜬금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공시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대부분 또 이런 공시들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 물량을 터는 시점이고 뭐 고점에서 나오든 중간 부분에 나오든 이런 공시들은 주가 조작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빼돌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런 M&A 된 종목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투자했던 종목이 M&A 되거나 하면 이런 관계 공시들이 나오잖아요. 타법인 지분 인수 공시라든가 사업권 양수 공시, 그 다음에 뭐 자회사 설립 공시 이런 게 나오면 그 대상이 되는 업체를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본다든가 아니면 구글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 M&A에 해당하는 코스닥 종목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게 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장 이후에 M&A 장 이후에 악의 시드머니라는 편을 통해서 이런 무자본 M&A를 돕는 자금들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보통 무자본 M&A를 돕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사채 또 요즘은 뭐 투자조합, 사모펀드 이런 형식의 외피를 쓰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어요. 무자본 M&A 세력들한테. 그럼 채권자들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회사의 예금을 담보한다든가. 근데 예금을 담보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공시를 안 하고 이면 담보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요. 요즘 이 부분은 약간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해서 그런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보관시킨다든가 또 쓰는 방법이 전자어물, 표지어물 발행을 해서 보관시킨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회사 자금이 몰래 그런 무자본 M&A 돕는 자금주들한테 담보되거나 지급됐던 거를 회계법인들이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회계 감사할 때는 이 양도성 예금증서 또 표지엄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회계 감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가고 이런 형식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횡령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자본 M&A에서는 벌어지는 게 주가 조작,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사실은 횡령 배임 공시가 나면 바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혀 그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날벼락 맞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가 되고 그 거래 정지가 됐던 주식이 또 1, 2년 끌다가 휴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혐오를 느끼고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무자본 M&A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신호들을 보내줄 수 있는 타법인 지분 인수 공시라든가 자회사 설립 공시라든가 자산 양수도 공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입 공시라든가. 부동산 매입 공시 같은 경우는 적발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랑 짜고 금액을 부풀려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뒷돈을 주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적발해내기 힘들고 회계감사에서도 적발해내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런 어떤 사고의 정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뒤에는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무튼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실을 살아나더라도 이런 부실을 또 모든 소액주주한테 떠넘기고 감자를 하게 되고, 감자를 하게 되면 그냥 피해주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장이 무자본 M&A 종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인데, 이 관리라는 거는 정부가 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해요. M&A 자금에 대한 출처를 금감원에서는 많이 요즘 보고 있는데,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뭐 신생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뭐 바지 사장이나 바지 이사진들을 집어넣어 놓고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모펀드로 위장해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투자 조합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하다 보면 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무자본 M&A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복현 검사가 갑자기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갔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금감원 내부 모피아들이 나중에 좀 반발을 할 텐데, 금감원장이 수사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복현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수사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경찰한테도 그런 검찰에 준하는 어떤 그 권한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에 지금도 대부분 금감원에는 조사국이나 이런데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런 금융범죄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조사한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또 검사 출신 정관들한테 배정이 되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검사 정관들한테 돈벌이 수단이 용이하다.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튼 본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에피소드 1, 연예인과 주식시장에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열린공간 정 PD 사건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뭐 장황하게 들었던 얘기 준비했던 거를 좀 축약해서, 지금 수습 국면이니까 축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래는 안 틀겠습니다. 그 열린공감 정 PD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저는 그런 징후들을 처음부터 조금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 PD가 처음 열린공감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광고와 후원을 받지 않는 그런 언론사라고.
그게 아마 정 PD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듯이 뉴스타파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 PD의 그 멘트는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비영리법인이고 정 PD가 가지고 있던 것, 정 PD가 했던 그 열린 공감은 정 PD가 지금도 뭐 대주주라고 주장을 하듯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광고 협찬을 받아야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의 주식회사일 텐데 그 언론사들이 광고 협찬을 받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언론사는 몇 개 없어요. 그럼에도 마치 본인이 어떤 비영리법 단체인 것처럼 그 홍보를 하는 그런 거는 구조적인 기만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이럴 때도 좀 거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 출연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출연을 거부를 했었고, 그런 거부를 할 때 제 주위 사람들은 왜 나가지 않느냐, 나가서 책 홍보라도 하면 많이 팔릴 텐데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제 주변에 있던 분들한테 꼭 그랬어요. 열린 공감은 정 PD 때문에 꼭 사고 터진다. 반드시. 그 열린 공감의 구조가 그렇고 저 사람의 어떤 멘트에 대한 기만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 PD에 대한 어떤 방송 과정에서 저는 그런 걸 가끔씩 느꼈어요. 어떤 때냐면 강진구 기자하고 정 PD가 어떤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토론을 할 때 보통 정파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정 PD가 우리는 정파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강진구 기자가 아니 정파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진보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좀 정정을 하는 그런 것도 가끔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북콘서트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스텝진들이 대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러 스텝진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입장을 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정 PD가 이런 멘트를 해요. 뭐 이런 전체적인 결정 과정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근데 그 순간 강진구하고 박대웅 씨 얼굴이 약간 어두웠어요. 그런 걸 보고 저 친구가 이제부터 좀 자기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감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아무튼 이런 게 생겼는데, 어찌됐든 그 열린 공감이 성장하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강진구 기자의 합류 때문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무리 일반 소규모 유튜브나 이런 데서 특정의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발표하느냐, 또 그걸 누가 어느 매체에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브랜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진구 기자가 합류하기 전까지 정 PD가 자기 방송에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가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강진구 기자가 합류하면서 그 정보에 대해서 보도 형식을 갖추고, 또 직업적 기자가 그런 보도 형식을 갖추고 브리핑을 할 때, 보도를 할 때 일반 언론 소비자들은 그 정보에 브랜드에 같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유명 브랜드처럼 그런 신뢰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첨부가 되면서 열린 공감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정 PD는 마치 강진구 기자가 듣보잡이었다가 열린 공감에서 컸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뿐이지 언론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마지막 직장생활을 했던 게 언론사 부회장이었고 구조조정 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살아오면서 경험 중에 이런 진보 언론의 창업 과정에서도 주주로 참여한 적도 있고, 또 여러 진보 매체, 탐사보도 매체들하고의 탐사보도를 작업을 하면서 이 매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나 주식시장이랑 비슷해요. 이 정보가 힘인 겁니다. 어떤 특정, 커다란 중요한 특종, 중요한 단독, 이게 있으면 아무리 소규모 언론사라도 그 특종이나 정보에 대한 어떤 정교한 보도를 꾸며놓으면 그 자체로 이 언론사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이 언론사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광고 수익이 따라붙고, 광고 수익이 따라붙으면 또 이 언론사들은 그만큼 자기 보도의 내실을 더 기할 수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민 언론, 뭐 열린 공감 이든 어디든 사실은 이 제보의 힘이 커야, 제보의 힘이 있어야 그 매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보나 매체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특정을 제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제보를 받은 기자나 그 보도를 한 언론사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광고 수입이 쌓여요. 하지만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잊혀지거나 뒤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죠.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대형 언론사들은 특종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특종을 가져다 준 제보자를 좀 돌이켜봐라. 그리고 그 제보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제보자들을 다 되돌아볼 수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보자를 돕는 재단에 너네 대형 언론사들이 기금을 좀 출연해라. 너네들이 제보만 받아서 자기들 배만 불릴 게 아니고, 그런 제보자들을 돕는 호루라기 재단 같은 경우에, 저도 호루라기 재단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여러 언론사에 제가 탐사보도 취재를 돕고 제보를 하고 했는데, 그 언론사들은 절대 저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네들 지키기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대형 언론사들을 향해서도 너네들 제보만 받을 게 아니라 그 제보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라. 그런 배려를 제보자들한테 일일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제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금이라도 출연해라 라고 제가 제안을 많이 했어요. 페북에서도 자주 얘기했고. 근데 전혀 그럴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론사나 기자를 찾아갈 게 아니라 제보자를 도와주는 호루라기 재단 같은 데 찾아가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 제보 호루라기 재단에서 언론사를 컨택할 수 있는, 그래서 제보의 어떤 유통 과정이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중요한 제보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행동해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은 그 제보를 통해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기자는 기자로서의 명성을 얻으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는데 그 제보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 저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보자들이 이 시대마다 큰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보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특이한 특이한 입장이지만, 근데 그런 제보자들에 대한 삶을 이 대형 언론사들이나 특종을 했던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서 또 그 언론이 큰일 나면 정보거든요. 제보.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업 범죄나 아니면 이 주가 조작이나 기업 범죄에 대한 분석을 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돕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그 열린공감 정 PD 사태가 수습 국면이니까 여기서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요. 사실 그 또 정 PD가 처벌이 없었던 무슨 시민 포탈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어처구니 없어. 지금 열린공감의 어떤 취재 시스템이나 취재 역량, 취재에 대한 어떤 그 기획력, 이거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체제를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도 바쁜데 무슨 뜬금없이 수백억 들여가지고 시민 포탈을 만든다는 게 어처구니 없었어요. 아무튼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린공감 정 PD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습 단계에 있다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그 제보공장 이 주식 방송에 대한 유료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유료화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유료화를 한다 그러면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저쪽 윤석열이나 얘네들 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식 방송을 할 때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밀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몇몇의 스텝이 필요해요. 취재할 수 있는 기자, 리포터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 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친구 한 사람, 그 다음에 이런 편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분석 이런 거는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변호사분을 만나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어떤 안이 설 때까지는 지금처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정보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정보가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제가 한 20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00명 정도로 잘라서 유료화를 진행할 생각이고,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는 제가 보다 좀 적극적인 종목 분석, 또 적극적인 종목 추천 이런 것도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애널리스트들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누구보다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은 제가 자신 있고 살아온 주식시장에서 경험해 봤던 게 많기 때문에, 또 지금도 주식시장의 어떤 정보 라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다 좋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한 10km 걸었는데, 그리고 또 하드 트레이닝도 좀 시작을 해서 제가 푸시업을 한참 할 때는 하루에 1000개 이상씩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까지 못하고 근데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날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